동영상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 제기는 어떤가요? 역사는 과거의 현재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역사 사실은 크든 작든 간에 현재화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현재화 가치 비중은 제각각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현재화의 가치 비중이 중요하게 반영되어야 한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역사관이 중요해지며 지평인식이 중요해지며 참 이해가 중요해집니다. 이런 관점에서 아래의 또 다른 세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사건 지평의 왜곡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사건 지평에서는 힘의 논리로 또는 특정의 이데올로기적 이유로 사회적 합의, 컨센서스를 이룬 역사 사건의 해석조차 거부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단적인 예가 바로 4.3 왜곡이나 5.18 왜곡 등입니다. 지금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이런 왜곡은 사건 지평의 왜곡에 대한 교육의 부재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이런 교육이 충실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둘째, 고대와 중세와 근대와 현대라는 시대 구분은 서양사적 증거에 의존한 것이 아닌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식민역사 청산을 위해서도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뉴라이트나 식민사학자들이 내세우는 식민지 근대화론도 바로 서양적 역사 증거에 의한 논리가 아닐까요? 우리 역사를 우리의 지평에서 시대를 구분하지 못한다면 이를 어찌 민족적 지평을 중요하게 여기는 역사관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식민지 근대화론은 사상적으로 볼 때 이성을 잣대로 그 이전과 그 이후를 나누려는 시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민족은 이성을 토대로 한 역사 이행이 없었거나 일본에 의해서 그 이행이 이루어졌다는 말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 문화사상을 깊이 들여다볼 기회를 가졌던 저로서는 이러한 사실을 잘 압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고대로부터 서양사와 서양철학에서 말하는 포스트모더니즘다운 이성적 사유가 있어 왔습니다. 이미 근대를 넘어서는 사유를 하였다는 말입니다. 환웅의 홍익인간이 그러하고 원효의 원흉과 일심화쟁이 그러합니다. 고려시대 교종의 통합을 이루려 했던 의천의 회통과 선종의 통합을 이루려 했던 진울의 도노정주 정해상수도 그러하고 이어지는 조선의 사단칠정 논쟁은 어떻습니까? 서양에서 말하는 이성은 도구적 이성이 되어 그들의 역사와 문화를 처참하게 파괴하였습니다. 나치즘이나 일본 제국주의가 일으킨 2차 대전이 그 단적인 예이지요. 우리나라 역사에서의 이성적 노력은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말씀드리면 결코 도구적 이성이 되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이성은 도구적 이성이 아니라 항상 반성적 이성으로 작용했습니다. 서양에서는 프랑크푸르트 학파를 대표하는 테오도르 아도르노 등이 2차 대전이 끝나서야 도구적 이성을 강하게 비판하고 반성적 이성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래전부터 반성적 이성으로 우리의 역사를 이루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서양사의 시대 구분 준거를 따르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더군다나 근대라는 시대 구분은 그 자체로 식민사관적인 역사 이해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닌가요? 이런 관점에서 저는 한국사의 역사 기술을 전혀 새롭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셋째, 제주 역사의 사건 지평과 경계 지평을 얼마나 다루고 있는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역사와 문화를 규모로 보는 인식은 현대문화론의 관점에서 보면 틀린 인식입니다. 제주도의 역사와 문화는 규모로 볼 때 매우 작습니다. 그러나 문화론에 의하면 역사와 문화는 규모가 아니라 독특한 차이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 라는 말은 허구에 빠지게 됩니다. 더군다나 21세기 IT 정보사회에서는 아주 작은 독특함이 전 세계를 어느 한순간 휩쓸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K컬처로 요약되는 한국 문화와 한국 역사 콘텐츠의 세계화입니다. 그렇다면 제주도 역사교육 현장에서 제주도 역사 지평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지 않을까요? 제주도 역사교육이 단지 교과서라는 공공 시스템에 의해 중앙중심주의의 역사관에 함몰되지 않으려면 어떤 방법과 실천을 해야 할지 다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광복 80주년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식민사관을 극복해야 하고 여전히 식민사학자들과 다투어야 한다는 것은 큰 불행입니다. 더군다나 국가 시스템, 곧 공공교육과정과 공교육의 틀 안에서
어린 학생들에게 여전히 쟁점이 되는 내용들을 어쩔 수 없이 가르쳐야 하는 현실은 더 큰 비극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눈 내용들이 우리 모임의 자체 활동은 물론 학교 교육과의 연계 활동에 좋은 자극제가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 논의는 역사교육의 현장화, 곧 학교, 일반 시민의 역사교육의 현장화를 위한 우리 모임의 첫 시도입니다. 오늘 거론된 내용은 물론 아직 다루지 못한 내용들까지 앞으로 두고두고 세세히 다룰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를 현장화하기 위한 별도의 시스템, 특히 새로운 교육자료의 체계화를 위한 조직을 만들어 운영했으면 합니다. 지정 토론자는 물론 방청석에서도 적극적으로 토론에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역사교육 특별강담을 위한 동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같이 봤습니다. 상당히 의미 있고 적자료가 아주 알차게 구성돼서 영상을 보면서 그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수술을 느껴봤을 겁니다. 이 영상을 준비해 주신 저희 교회 우리 교수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내용에 대한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정 토론자 두 분이나 또 우리 방청석에 계신 분이 이 동영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안내를 제가 잠깐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것은 지금 이 동영상에 나오는 내용들은 어떤 앞서 발표했던 발표 1, 발표 2처럼 논문의 형식이라든가 어떤 학술적 연구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두 분께서는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야말로 특별 방담입니다. 서로 내어놓고 이야기 자유롭게 나누기 위한 소재로서 사용했을 뿐인 겁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논문이 아닙니다. 예. 그 다음에 사실 학술 논문들도 이런 문제 제기한 논문들도 많이 있는 걸 저는 압니다. 그러나 일부러 그거 볼 것 없이 이렇게 동영상 보면 그 동영상 내용이 틀렸을 수도 있고요. 또 혹은 맞았을 수도 있고요. 그건 모르는 겁니다. 저는 역사학자는 아닙니다. 문화학자지. 그러니까 역사학계에서는 이거에 대한 논쟁이 아마 다양하게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제기 차원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여기 앞부분의 동영상은 그 박덕 교수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제 역사 좋아하고 문화 좋아하니까 막 하다 보면 그런 그 알고리즘에서 동영상이 날라와요. 그 제 유튜브 보면은. 그러니까 거기서 제가 뽑아낸 거거든요. 역사적인 내용에 대한 어떤 갑론을박도 중요하지만 오늘 이야기의 초점은 저기서 나오는 역사적인 내용, 그런 내용들이 교과서에 이렇게 쓰이는 건 잘못이 아니냐, 이런 쪽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그때 환국이냐 환인이냐, 환국을 환인으로 조작했다. 저 화면이 진짜라면 딱 봐도 조작했다는 걸 알게 되겠거든요. 저 화면이 진짜라면.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조작했다는 건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런 내용이 교과서에 쓰였다면 문제가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이기 때문에 문제제기의 초점을 내용적 초점도 물론 중요하지만 교과서에 이렇게 쓰인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두 분이나 방청석의 토론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이제 앞서 기조발제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가지 우리 회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제 얘기 마치겠습니다. 오늘 두 분이 토론이나 방청석에서 나오는 토론은 절대적으로 확정적이라고 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쌍방간에. 왜냐하면 우리 모임이 추구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참을 확정시키는 것은 모던한 근대적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보다 더 발전적인, 과정적으로 생동적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간다는 차원에서의
토론으로 그렇게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게 워낙 예민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제가 미리 좀 설레발을 이렇게 쳐 두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우선 조금 전에 이제 영상에서 봤던 것을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관을 비판하면서도 신민사학자들을 비판하지 않고 있는 현실, 다음에 단군 조선을 이제 부정하고 있는 문제, 그리고 갈야를 잇나 일본 무서를 실은 문제, 또한 반도 사관에 대한 문제, 이 문제점이 교과서에 실려 있어서 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 현장, 대학교 교육 현장과 중고등학교 교육 현장 대표하는 분이 나와 계신데 우선 이에 대해서 우리 양재표 교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대학교 사학과에서 공부도 하고 학생도 가르치고 있는 양정필이라고 합니다. 뭐 토론이 물론 있고요. 그 곽덕규라고 하는 분이 나와서 네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 내용을 제가 간단히 이 토론문에 적어놨습니다. 사실 뭐 제가 고대사 전공자였으면 또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할 수 있을 텐데 저는 이제 근대사 전공자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좀 자료를 찾아보면서 했는데요. 일단 그 토론 사실인지 아닌지 그 유튜브가 요즘 많이들 보지 않습니까? 그 엄청나게 정보의 대홍수고 특정 분야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사실 그 분야 전공자가 아니면 그게 옳은 얘기인지 아닌 얘기인지 판단할 수 없고 혹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좋으면서 나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것은 좋지만 잘못된 정보에 혹하게 되면 지금 대통령이 뭐 이상한 구구 유튜버 그런 거 혹 빠져갖고 지금 뭐 나라를 그냥 엄청 혼란에 이렇게 몰아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 판단력이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를 보고 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게 다 진실은 아닐 수 있다. 거기에 뭐가 거짓이라든가 그런 우려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항상 비판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담에 네 가지 내용이 나왔는데 그 네 가지 내용이 제 전공 분야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병도 얘기는 그 제야사학, 사이비 사학이라고 하죠. 그분들이 지금까지도 얘기를 하는데 저는 여기 제가 제시했지만 그 조윤석이라고 하는 경희대 교수님이 이병도 사학이 이병도 역사학이 식민사학이냐 아니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분이 뭐 제자는 아니거든요. 이병도 선생님 제자는 아니니까 고대사 전공자 입장에서 평가한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을 보면 그렇게 뭐 단순히 이병도 친일 식민사학자, 그 후학들 서울대 사람들 다 친일파 식민사학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얼마나 좀 위험한 발언인가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병도 선생이 만약에 뭐 그 친일 식민사학자라 그래도 그 제자들이 그걸 다 따라 하겠습니까? 이분들도 다 박사학위 쓰신 분들이고 자기 나름대로 다 연구 능력을 갖고 있고 비판적 사고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학문적인 평가를 제가 할 수는 없지만 그 조인석이라고 하는 분이 그 나름대로 저는 제자가 아닌 입장에서 그 이병도 사학에 대해서 워낙 식민사학에 대한 논란이 식민사학자라고 하는 논란이 많으니까 그분이 쓴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렇게 단순하게 식민사학자다라고 단정하기는 쉽지 않다. 뭐 그런 식의 이렇게 취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런 걸 한번 일독해 보시고 이런 유튜브 내용도 한번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에 대한 얘기인데 제가 여기 71조 각주에도 달아놨지만 환국이라고 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서자 환웅이거든요. 나라가 있고 아들이 서자가 환웅. 이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그 한자가 약간 국자처럼 보이지만 여기 설명했던 그 최근에 여기 나오지만 1394년에 나온 찍힌 이 삼국유사 본 가장 이른 지금까지 나온 가장 이른 본이 있고 거기에 나오면 그게
인자처럼 인자로 이게 읽히는 그런 게 다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이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혹산분민하고 호도하는 거라고 할 수 있죠. 황국이라고 하면은 해석 자체가 안 되는데 옛날에 황국이 있었다, 나라가 있었다. 그 서자 환웅이 여러분이 이게 문맥적으로 맞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붙어 있는 각주가 뭐냐면 다른 말로는 제석이라 부른다. 제석은 불교에서 얘기하는 임금이잖아요. 나라인데 그 다음에 별칭이 임금이에요. 임금의 별 이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봐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그 이상한 국자를 갖다 놓고 황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황국이라는 나라를 역사학계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게 다 일본 사람들이 조작한 거에 놀아나고 있다라고 하는 논리를 펴는 건데 그래서 이 거짓 사이비 역사가 위험한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각주에 있는 내용을 한번 참고해 보시고 이것도 다 국사편찬위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 원본 같은 거를 다 볼 수 있습니다. 이 파른본이라 그래서 1394년 자료는 아직 제가 확인을 못했지만 거기 이렇게 글자가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흑토자처럼 되어 있는 건데 그 1394년 본에는 네모 안에 흑토자처럼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네모 안에 흑토자처럼 되어 있는 것이 고려 대장경에는 대부분 다 인자를 그렇게 썼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흑토자가 되어 있으니까 마치 이제 나라 국자처럼 약자로서는 이제 나라 국자처럼 이제 지금 이해하고 그걸 황국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일반 역사학계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거고요. 그리고 그 임날본부설도 지금 역사학자 누구도 일본 역사학자들도 이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말성보와 이 사람 얘기는 이미 다 거부가 된 얘기고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얘기를 갖고 와서 꺼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구구적인 정치인, 일본의 구구적인 정치인 이런 사람들은 계속 일본부를 얘기를 하고 일본 교과서에는 뭐 서로 그렇게 쓰여 있었다 그래도 학문학자 하는 분들은 그 말씀보아의 그 아까 얘기했던 뭐 1949년 그런 거를 학문적으로는 더 이상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일본부에 대해서도 그 상당히 복잡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이라고 하는 인터넷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래도 각 분야 전문가들이 어떤 항목에 대해서 백과사전처럼 쓴 내용들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네이버나 다음에서 다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임날본부설을 치고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만 들어가도 A4란 대여섯 장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보셔야 되지 이런 철지나 이미 뭐 역사학계에서는 이제 받아들이지도 않는 얘기를 잘 모르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혹세무민하고 이제 거짓을 이렇게 퍼뜨리는 거는 주의하셔야 된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사실 저도 이런 공부를 안 하고 한 사람이면은 혹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상당히 이제 비판적으로 모든 유튜브 내용은 본인이 확실히 알 수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좀 거리를 두고 사실일까 아닐까 이렇게 좀 비판적으로 봐야 되고 다른 거하고 좀 대비하면서 비교하면서 이게 이해를 해보려고 해야 되지 그냥 무턱대고 탁 덥석 물어서 이게 맞다 이런 식으로 하면 상당히 지금 대통령권 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그 한국사 영토는 그 반도로 하는 거는 이제 조선시대부터 이렇게 하는 것이고 고려시대 영토, 조선시대 영토가 만주까지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사실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 조선시대 지도들도 다 남아있거든요. 그 조선시대 지도도 보면 다 압록강, 두만강을 영토로 해서 다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그런 반도라고 하는 거, 반도로 한국사가 이제 축소된 것이 무슨 일제 식민사학자들에 의해서 했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규장각이 그것도 규장각이 우리나라는 IT가 워낙 잘 돼 있어서 역사 자료 다 인터넷 집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규장각 한국학 중앙연구원이라고 하는 서울대 부속기관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조선시대 지도 다 볼 수 있습니다. 제주도 지도도 다 볼 수 있고 그 지도에 보면 조선시대에도 인식이 두만강, 압록강이지 그 이상으로까지 영토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려 이전인 발해 고조선 뭐 고구려의 영토가 만주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중고등학교 역사서에 다 실려 있습니다. 여러분 뭐 보시면 아직 조카들 뭐 손주나 아들, 딸 역사 교과서 펼쳐보면은 고려 이전까지의 영토가 만주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교과서에 다 실려 있는 것이고 고려 이후에 고려 조선 시대에는 이제 압록강, 두만강 이 나무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건데 그거를 반박할 수 있는 사실 자료가
잘 없는 거죠. 그리고 사군육준이라 그래서 세종대왕이 사군육진 개척했다는 얘기, 그 개척이라고 하는 게 차지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때까지도 못 차지한 걸 차지했다고 하는 거고, 그 사군육진이라고 하는 게 결국 두만강 압록강 선인데, 뭐 그런 기록들이 있는데 그런 걸 다 부정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상당히 우려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비교하면 여러분들이 그 4.3을 공산폭동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구구 유튜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은 진상조사 보고서가 다 있고 그거 입각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그걸 오류라고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근거를 갖다 대면서 4.3이 공산폭동이라고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이렇게 선동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판단력이 없고 비판적으로 접근하기 힘들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런 이 재야사학, 그러니까 사이비 역사학도 사실 그런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파급 효과나 이런 것이 4.3하고는 비교할 바가 아니지만 이렇게 뭐랄까 이게 비판적으로 뭔가 이제 비교하면서 접근하지 못하고 할 때, 그리고 뭔가 사실에 근거하기보다 그리고 통설적으로 그 당시 시대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내용들을 부정하면서 빈약한 근거를 갖고 이상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사람들을 선동하는 그런 것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유튜브 상에서. 그래서 그런 거를 사실 좀 조심해서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본 서기 얘기도 나왔는데 일본 서기도 앞부분은 조선 삼국사기하고 비슷해요. 삼국사기라고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일본 사람들 친민사학자들은 삼국사기는 다 거짓이다 그래서 활용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삼국의 앞부분 시기적으로 다 안 맞거든요. 시기적으로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오류다 그래서 삼국사기를 그냥 다 부정을 했고 삼국사기는 믿을 수 없는 자료에서 활용을 안 했습니다. 근데 지금 역사학자들은 다 삼국사기를 활용을 하고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와 같은 발굴 자료로 검토해 보면 맞습니다. 다만 앞부분이 이게 많이 신라 사설을 중심으로 삼국사기가 편찬됐다고 봐요. 삼국사기를 편찬할 때 기본적으로 참고한 자료가 이제 신라에서 생산된 자료라고 보니까 신라가 고구려 백제한테 우리가 뒤질 게 없다고 하면서 자기네 역사는 한 AD 한 200~300년부터 시작인데 그걸 BC로 한 200~300년 끌어올려서 역사를 시기를 조작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김부식은 이제 그걸 무비판적으로 이제 받아들인 것이고. 근데 그런 거를 조정해서 보면은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 자체가 그렇게 아주 허구라든가 그런 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걸 이제 해방 이후 역사학자들이 이제 하나하나씩 밝히면서 지금 역사학계에서는 삼국사기를 상당히 비판적으로 접근하면서 그게 실려 있는 내용 자체들이 오류는 적은 경우들이 많다 해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도 일본 서기도 앞시기는 허무맹랑하고 시기도 완전 뒤죽박죽이에요. 그래서 한동안 일본 서기는 믿을 수 없다라고 했는데 삼국사기에 대해서 재인식을 하듯이 일본 사람들이 백제 사람 하던 걸 다 자기네 역사로 바꿔치기 했다고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백제로 주어를 놓으면 되는 거를 일본이 주어로 하다 보니까 다 시기가 내용도 어그러지고 시기도 다 어그러지고 그런 건데 이제 그런 거를 안 거죠. 일본 사람들이 백제가 망하면서 많이들 가지 않습니까? 그전부터 교류를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일본의 역사학에 큰 영향을 끼친 게 백제 역사서고 어떤 백제인들의 활동이란가 그런 것들을 일본 사람들이 마치 자기들이 한 것처럼 이렇게 교체해서 하고 그런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그런 임나 일본부설에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임나 일본부라고 그런 것들 일본인들이 한반도에 6세기쯤에 있었다라고 하는 걸 부정할 수 없는데 지금은 되게 외교관이라든가 상업이라든가 이런 목적으로 와서 머물던 사람이다라고 보죠. 와서 무슨 통치를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조선 시대에도 외관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 부산에 외관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 한 2,000명 가까이 살아요. 일본 사람들이 부산에 와서 2,000명 가까이 살았습니다. 그런 걸 갖고 예를 들어 그걸 갖고 일본에서는 외관 뭐 조선 외관부 해갖고 일본 사람들이 가서 다스렸다라고 말성부와 이런 사람들이 호도했던 것인데 일본 역사학자들도 뭐 그 해방 이후 우리나라 역사학자들도 자세히 이렇게 검토해 보니 아마 제 느낌에는 외관 정도 그런 정도의 시설이 뭐 과야라든가 이런 쪽에 있었던
가죠. 근데 이제 그거를 상당히 뻥튀기 해서 일본에서는 식민사학자들은 이거를 마치 자기네가 그 지역을 지배한 것처럼 보는 건데 일본 역사학자들도 그건 아니라는 걸 인정하고 그 시기도 한 6세기쯤 해서 그런 뭐 외교 업무랄까 일종의 외교관이랄까 약간의 이제 무역 대표부 그런 정도의 성격을 띤 일본인 기구가 있었고 일본인이 그 가야 지역이랄까 남해 지역에 있었다 정도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게 훨씬 합리적인 설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럼 나머지 뭐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 다 동의하고요. 다만 뭐 시대 구분은 사실 뭐 쉬운 문제는 아니고요. 단순히 서구의 도구적 이성에 의한 시대 구분이다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도 좀 궁금하고 문제는 이제 시대 구분을 그러면 부정을 했을 때 뭔가 새로운 시기 구분을 내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그냥 고대, 중세, 고대, 나라 국가별로 할 수도 있긴 한데 그러면 이제 서구 사람들한테 뭔가 어필한다고 했을 때 서구 사람들한테 이해시키려고 할 때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시대 구분에 입각해서 우리도 되게 이런 식의 어떤 시대 구분에 따라서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기가 편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걸 그냥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서 이렇게 하는 거라기보다는 서구 사람들이 해놓은 그런 거에 비춰봤을 때 우리도 되게 비슷하게 이렇게 설정할 수 있지 않냐 뭐 이런 정도인 거지 그걸 뭐 맹신하고 그리고 그런 시대 구분이 요즘 막 이슈화되고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뭐 역사 왜곡이라든가 제주도 교육에 대해서 많이 이제 이 교육이 제대로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하고 그렇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다양한 관점에서 특히 비판적인 관점을 갖고서 역사 의식을 좀 지평을 확산해야 하지 않을까 거기 초점을 맞춰서 다양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음에는 현장에서 그 안덕중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시고 있는 우리 최종원 선생님께서 제기를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최종원이라고 합니다. 네, 방금 양영필 교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구체적인 영상에 대한 내용은 제가 더 설명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지금 수업이나 교과서에서 이 영상 속의 내용들이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는 분명히 이병도의 고대 사학의 성과나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저도 말씀드릴 수준은 아니지만 물론 그 조선사 편소회에서 일했다라는 경력으로 친일 인명사전에 분명히 등재되어 있는 인물이고 교과서에 그런 내용 없이 단순히 실증사학의 선구자로만 이렇게 묘사한 거는 분명히 비판받을 수 있는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역사 수업과 교과서에서 식민사학을 비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명확하게 사실이 아닙니다. 지금 영상에서도 나와 있었는데 영상에서 2015 개정 지학사 한국사 교과서를 지금 띄워놨더라고요. 그 한국사 교과서에 지금 보고 계시는 자료 79페이지에 이렇게 아주 대놓고 일제 식민사학을 비판하는 내용을 서술해 있습니다. 영상의 의도가 무엇인지 저는 짐작이 가지만 똑같은 페이지에 들어가 있거든요. 똑같은 페이지에 들어가 있는 이 식민사학을 비판하는 내용을 소개하지 않고 이병도의 실증사학 내용만 이렇게 영상에서 소개하는 것은 그 영상 제작에 의도성이 다분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임나일본부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금 중학교 교과서에는 임나일본부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이유냐면 방금 양정필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셨지만 이미 일본 학계에서도 다 극복이 된 내용이고 이거 받아들이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지금 역사 선생님들도 한일 역사교사 모임 교류라고 해가지고 일본 역사 선생님들이랑도 계속 교류를 하고 있는데 정말 상식적인 일본인 선생님들 역사 선생님들 중에서도 임나일본부를 주장하는 선생님 안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런 극복된 학설을 다 소개하기에는 교과서에 한정되어 있는 분량, 그다음에 수업에 한정되어 있는 시간을 고려하면은 더 배울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이 많은데 일일이 다 소개하기가 어렵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대신에 고등학교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분량이 충분히
여유가 있어서 근현대 특히 이 일본 식민사학을 서술하는 과정에서 임나 일본부가 대표적인 역사 왜곡 사례라고 이렇게 수업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임나 그래서 지금 역사 수업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이 임나라고 하는 용어는 일본의 역사 왜곡과 관련된 내용을 다룰 때 나오는 것이지 이걸 무슨 일본 식민사학을 계승해서 학생들에게 주입을 한다던가 그런 내용으로 다뤄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일본 식민사학의 대표적인 사례인 임나일본부를 비판하는 내용에서 임나일본부나 임나가 다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절대 또 말씀드릴 거는 지금 수업이 반도사관에 지금 갇혀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국가 교육 과정에서조차도 성취 기준에 만주와 한반도를 바탕으로 배경으로 성장한 선사문화 그를 기반으로 한 고조선의 건국 이렇게 서술하면서 이미 국가에서 성취 기준에서 우리의 역사를 한반도로 규정하는 게 아니고 만주까지 이렇게 명시를 명확하게 하고 있고 역사 선생님들도 다 그거에 따라서 만주와 관련된 선사문화 그를 바탕으로 한 고조선의 건국을 이미 다 수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영상 속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장에서 열심히 수업을 하고 있는 역사 선생님들 매도하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역사 구도 중학교에서는 역사 구도라고 하는 교과서를 쓰는데 아주 기본적인 책입니다. 그런 기본적인 책에서조차도 지금 80페이지에 보이는 동북구성 지도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역사의 논쟁성을 살리면서도 다양한 견해가 있다. 여기 지도 보면은 두만강 유역설은 한반도를 벗어나 있는 걸로 보이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양한 학설을 이미 소개하고 있고 절대 지금 수업에서는 반도사관이 입각해서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교과서도 그렇게 쓰여 있지 않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 제안을 주셨던 시대 구분이나 또는 4.3이나 5.18에 대한 역사 왜곡이나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지금 제주도에서는 지금 사상 교육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사회 각계의 노력, 교육계의 노력으로 인해서 사상 교육이 굉장히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고 4월 3일이 들어가 있는 일주일간은 사상평화 인권교육 주간이라고 해서 전도적으로 이제 사상교육에 집중을 한 그런 기간이 있고 도교육청에서도 예산을 다 편성해서 지금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요즘 SNS를 많이 접하면서 이미 학생들도 사상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많이 접할 수가 있는데 지금 학생들의 수준이 얼마나 올라와 있냐면 그런 정보가 왜곡되어 있다라고 하는 정보, 그 유튜버들이 주장하는 그런 사상에 대한 인식이 왜곡된 인식이라고 하는 인식을 하고 있을 정도로 이제 사상 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상 교육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지금 교육청이랑 현장에 있는 역사 선생님들도 협조해가지고 다양한 사상과 관련된 그 수업 자료 이거 이제 발간해서 각 학교에 다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주 4.3이 전국화되면서 이제 다양한 지역에 있는 역사 선생님들도 사상 교육에 열심히 동참을 해주시고 그래서 제주 지역의 역사 선생님들한테 많이 문의가 들어옵니다. 다른 지역의 역사 선생님들한테 어떻게 4.3 수업을 할 수 있냐, 또는 이 4.3 가지고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냐, 이런 질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 4.3 교육은 이제 구구 세력들이 감히 이제 논문 수업 중으로 넘보기 힘들 정도로 이제 많이 전국화되었다. 이렇게 저는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교과서 편제 지금 82페이지 말씀드릴 건데 지금 시대 구분 같은 경우에는 고대, 중세, 근대 이제 아주 전통적인 시대 구분인데 이렇게만 한국사를 이제 한국사의 시대 구분을 이거에 맞춰가지고 지금 학생들한테 수업하는 게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주장들이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과서에서는 교과서 지금 단원 편제 표를 제가 넣어드렸는데 이런 그 학계 극복 서양 유럽사 중심의 시대 구분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지금 거의 그 왕조를 구분을 해가지고 시대 구분을 하고 있지 이렇게 유럽 중심으로 철저하게 입각해가지고 시대 구분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한계성을 받아들여가지고 그런 현황을 말씀드리고요. 네, 마지막으로 제주사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제주사 교육은 저는 굉장히
그 관심이 많아서 여기 고영철 선생님 계시고 여기 운영 대사장님 계시는데 제주사 교육을 저는 관심을 갖고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질토레비에서 나온 그 월라봉 그 책자도 제가 잠깐 참고해서 애들 체험 활동도 데려가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문제는 이제 역사 선생님들조차도 제주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제주 출신이 아닌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고 그다음에 제주도에서 공부하는 선생님도 아니시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제 제주사를 가르치고 싶으셔도 잘 모르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주사 교육은 그 교사의 역량에 또는 교사의 관심도에 따라서 이제 학교별로 천차만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래도 제주 지역에 있는 역사 선생님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여기 소개해드렸지만 아주 오래전부터 이제 제주사 교육을 위한 학생들이 볼 수 있는 자료집 또는 교과서 대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도서들을 계속 개발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 선생님들께서도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보이는 2009년에 발간된 청소년을 위한 제주 역사 이렇게 좋은 책도 이렇게 발간해 주시고 이걸 이어서 계속 더 알기 쉽게 중학교용으로 개발한다던가 아니면 이거를 가지고 학습자료 형태로 바꿔서 애들한테 그 수업에 활용을 한다던가 또는 현장 체험 활동 나갈 때 이런 자료집을 활용한다던가 이렇게 그 현장에 있는 역사 선생님들 중에서는 제주사 교육에 많은 그 관심과 이렇게 시간 투자를 하고 계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AR 보면서 하나 의문점을 들었는데 제주 역사가 적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사실 제주 역사 기록된 역사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에 관련해서 몇 가지 저도 물어볼 게 있는데 1910년에 일제가 칙령을 여러 개 발표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읍성철표령과 조선귀정령입니다. 혹시 이게 지금 교과서에 기록되고 있습니까? 기록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저도 살펴보면서 찾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친일청산이 아직 안 된 거 아닙니까? 제주시에 있는 3.몇 킬로 되는 읍성이 산지항을 구축한다는 미명하에 전부 받아쳐 넣어버렸습니다. 한양 도성에서부터 제주 읍성, 구진성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왜 교과서에 다루지 않습니까? 이게 역시 우리가 청산해야 할 친일 그 잔재 아니겠습니까? 꼭 우리가 찾아야 할 그 정체성이 저는 이 두 가지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1910년에 읍성철표령과 조선귀정령 그래서 이완용처럼 말 잘 들으면 백정남작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런 게 아직도 우리는 청산해야 할 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혹시 이게 하이라이트라고 해서 어제 플로어에 질의응답 시간 있습니까? 예. 그럼 이제부터 플로어에 이제 거수해 주시면은 잠깐만 먼저 다른 분들이 질의하면서 토론해 주십시오. 이거 토론해 주시는데 제가 먼저 마이크를 잠깐 잡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좀 말씀해 드리기 위해서 두 분이 토론해 주신 데 대해서 두 분이 오해가 계셔서 두 분의 오해를 풀어드리고 이제 토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두 분께서 박덕규 선생님이 임나인본부설이 아직도 그 해결이 안 되고 뭐하고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저 동영상에는 임나인본부설은 이제 다 일본학자가 다 돼 있다. 제가 이걸 동영상을 줄이느라고 그 쟁점에 대한 거다 그러지 않으면 잘라버리고 교과서에 대한 문제만 초점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분도 다 그거 다 해결돼 있고 지금은 인정 안 한다. 그런데 이러이러한 교과서에는 아직도 그 흔적이 남아 있다. 이렇게 지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볼 때는 합당하다고 봤어요. 맞다. 양 교수님 지적했지만은 양 교수님 지적하고도 저는 틀리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 맥락이 그렇게 있었음을 우리가 알아두시고 우리 유튜브 보는 사람들도 맹목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예를 들면 반도사학에 대한 문제도 그 박덕규 선생님이 어떻게 얘기하는 거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반도사학을 만들었다가 아니라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게 아니라 과거에 지도가 있겠죠. 반도적인 지도, 역사 실증 자료 다 있겠죠. 그럼 맞잖아요. 근데 왜 그걸 일본 거라고 하느냐? 그게 아니라 그 과거에 중국 4대 사관에 의하면 여러 가지 그것들이 어떻게 됐을 수 있던 다른 자료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식민사학자들은 반도 사관만 막 강조하니까 그거에 항상 갇히려고 하는 문제를 제기한 것이지 그 박덕기 선생도 뭐 무조건 그런 건 없었다는 학문적으로 안 다루지는 않았다는 점 굉장히 학문적으로 다뤘다는 점을 두 분이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나머지는 우리 사회자 선생님을 통해서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오해가 있으면 오해는 여기서 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저 제일 먼저 이용종 선생님 손 드셨는데 네, 앞에 오셔가지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식민사관 청산 가야사 전국연대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이용중입니다. 양정필 교수님이 설명한 것 중에 우선 사실 확인할 게 있어서요.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서 삼국사기 초기 기록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이 쓰지 않는 이유 핵심은 대륙백제와 대륙신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용하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삼국유사에 일본 사람들이 번역해 놓은 글에 한문이 3군데 조작되어 있습니다. 서규 황국 조작되어 있고요. 아사달 관성을 아사달 개성으로 조작되어 있습니다. 개성은 옛날에 지금의 북한 평양을 얘기합니다. 또 한 가는 해동말, 해동말은 김해를 말합니다. 거기에 불법과 절이 있고 번창했다. 이런 하는데 그 말을 띄어쓰기 해서 미로 고쳐놨습니다. 미로 안일 미로 고쳐놨어요. 안일 미로 고치니까 불교와 사찰과 불법이 없었다 이렇게 해석되는 거죠. 그것도 최근에야 정리된 겁니다. 민족역사학계 우리 조영배 교수님이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요. 학자로서 역사학자로서 민족역사학을 지금 연구하시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삼국유사 초기 기록은 대륙백제와 대륙신라가 핵심이다. 그거 다루고 있지 않다. 예. 또 한 가지는요. 지금 역사 교과서하고 한국민족 대백과 사전의 역사 파트가 식민사관을 따르고 있다. 점잖게 식민사관이고요. 1860년대, 80년대부터 시작해서 1838년에 조선총독부 조선사에서 450권의 역사를 발간합니다. 그 역사서를 요약한 게 현재 대한민국 역사 교과서고 현재 한국민족문화 대백과 사전이기 때문에 문제제기하는 겁니다. 제가 유네스코에 가야사를 임나사로 신청한 그를 김은국 다라국을 빼고 3세기 말 건국을 1세기로 수정한 장본인입니다. 가야고문군 1권부터 8권까지가 연구총서거든요. 다 한국 사람들이 쓴 겁니다. 아까 말한 말썽 모아의 시각으로 가득 채워놨어요. 임나일본 뭐 없다 그럽니다. 근데 가야는 임나라 그래요. 그래서 조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 양 교수님이나 우리 역사 선생님은 이 조작이 된 내용에 대해 이해가 없으니까 학자들이 기본적으로 황국사관을 추정하겠느냐. 마지막으로 지도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은 5번에 걸쳐서 강역이 조정됩니다. 세워질 때 태종과 세종 때 그때 산둥반도까지가 전부 조선 영토입니다.
그다음 청나라가 들어선 숙종과 그때는 산동반도의 상당 부분, 남쪽은 상당 부분 잃어버립니다. 북쪽도 조금 잃어버리고요. 1907년 러일 전쟁이 끝난 다음 일본과 청나라가 강력 협상을 합니다. 그때 산동반도와 연해주까지가 조선 영토로 기록됩니다. 누가 했느냐? 이토 히로부미야가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가서 이토 히로부미야 이렇게 하고 가니까 난리가 납니다. 왜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게 했느냐? 다시 조정해라 해서 1909년에 간도협약이 우리가 알고 있는 간도협약으로 압록강과 두만강이 조선의 국경이 된 건 1909년인데 대한민국 역사 교과서는 세종대왕이 했다고 거짓말 하잖아요. 세종대왕께서 요동을 어떻게 관리 감독할 건가 과거 시험 문제까지 내는데 고려사 조선실록 이 두 가지만 확인해도 이렇게 가르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이고 2분 드렸는데 마무리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상당히 열띤 논쟁이 오갈 것 같아서 일단 그럼 10초만 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하십시오. 시간 될 때까지 한 좋은데 오늘 발제한 내용 여기에 초점 맞춰서 그걸 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서로 이야기되니까 하고 싶은 얘기 무지장 많을 겁니다. 그냥 오늘 거기에 초점 맞춰서 해주기 바랍니다. 12초 썼습니다. 예, 가능하면은 오늘 발제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계속 선생님 오셔가지고 가능하면 요점 정리를 3분 이내로 시간을 좀 제한하겠습니다. 저는 짧게 그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그러니까 식민사학자에 관한 부분이 오늘 몇 번 나왔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병도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가장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 선생님들이 지적을 안 해주신 거가 이병도를 단순하게 시민사학자로만 볼 거냐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대학에서 배울 때 중고등학교 그 역사를 배울 적에 그 역사서를 편찬한 거는 이병도의 제자들과 근데 이병도 자체가 와타나가 대학에서 한국사를 전공을 해갖고 그 스승 요시다 도구하고 쇼다 그 스즈키라고 하는 그 두 사람이 실정사학에 일본에서도 알아주는 교수들이었었는데 내가 누구한테 어떠한 역사를 배웠냐는 그 밑에 제자들한테 전수가 되어지고 그 밑으로 이어지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어갖고 조금 아쉬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고서 한국전쟁을 맞이해서 일제강점기 시절에서 공부를 했던 그러니까 그 식민지에 찬성을 했던 그러한 사학자들의 이론 자체가 정립이 되어서 쭉 내려온 것 같고 한국전쟁이 일어나면서 재하사학자나 아니면 사회주의 계열의 사학자들은 모조리 많은 수가 북한으로 넘어가서 그분들이 주장을 하던 부분은 다 멸절이 되어지지 않았나. 왜 그 부분은 생각을 않고 이병도와 거기에 몇몇 사학자들에 의해서 모든 거가 정립이 되어진 그런 교육에 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론이라기보다는 그 실증사학 문헌고증 사학이 이병도 학문을 사실 요즘 말로 하면은 디스하는 명칭이에요. 그거를 이렇게 명명하신 분이 50년대 60년대 이제 역사 공부하시는 분이죠. 그분이 이제 일제강점기 역사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걸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라고 해서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민족주의 역사학, 사회경제사학, 또 하나가 이제 실증사학, 문헌고증사학. 그러니까 1, 2, 3등 하면 3등에 해당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약간 디스하는 것이고 이 양반이 그때 서울대 교수였다가 쫓겨났어요. 그래서 뭐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증사학, 문헌고증사학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역사의 가장 기본인 거죠. 문헌의 근거해야 된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것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상의 민족주의 사학이라든가 사회경제주의 사학,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북에 올라간 그런 사회주의 유물론이랄까 뭐 이렇게 그런 분들인데 그런 분들은 문헌 고증, 실증 사학 플러스 뭔가 본인들이 어떤 그런 구상을 갖고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 이 부류는 그냥 그 수준에만 머물러 있다라고 해서 그때 실증 사학, 문헌 고증 사학 할 때는 약간 그걸 비판적으로 하는 명명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게 좀 잘 알려져 있지 않으니까 식민사학과 대비해서 실증사학을 식민사학인데 실증사학으로 마치 이렇게 포장해서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나온 맥락은 그렇습니다. 일제강점기 역사학을 60년대, 70년대 연구자가 정리했을 때 세 가지로 나눴다. 사회경제사학, 사회경제사학하고 아까 했듯이 민족주의 사학, 민족주의 역사, 그리고 실증주의 역사. 실증주의 역사학에 대한 약간 비판인데 요즘은 약간 그게 잘 알려지지 않고 그냥 아까 얘기했듯이 뭐 식민사학을 무슨 실증주의 사학 뭐 이렇게 하고 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민족주의 역사학은 일정하게 남아 있었고 이제 사회주의 경제사랄까 사회경제사 했던 분들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뭐 조선 후기 하시는 60년대 50년대 하신 분들은 되게 사회 경제사를 많이 하셨고 그래서 일제가 조선 후기 정체성론, 경제 정체성론 얘기를 할 때 했던 부분들을 60년대, 70년대 그 선배 교수들이 열심히 해서 농업, 수항업, 수공업, 광업 다양한 분야에서 그거를 극복하려고 노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인맥적으로 이어지진 않더라도 그분들은 되게 다 사회경제사를 하면서 그런 걸 이제 극복하려고 했고 그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다음에 우리 고영철 우리 대표님. 예, 그 근거는 아까 양경필 교수님 원고 77페이지 각주에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안 들려서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 다시 한번 아니 우리 선생님이 요점 정리해 줄 수 있으면 저 선생님이 네. 잘못 판각됐다고 말하는 이유는 다른 본에는 인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본들에는 정덕본 말고 다른 판본들이 많은데 왜 정덕본만 가지고 이렇게 정덕본만 가지고 다른 인이라고 판각된 것들은 다 제쳐두고 왜 유일하게 정덕본의 국만 가지고 이것을 주장하기에는 주장 여부를 묻는 게 아니라 많은 것은 잠깐만. 자 우리 선생님 고영철 대표님 처음부터 다시 요점 정리. 이거 국이라고 쓰인 것이 있고 인이라고 쓰인 그 것들이 환인, 환국, 환인 그 국하고 인이 두 가지가 있다면 지금 이제 답변은 많은 것을
옳다고 생각한다는 뜻으로 지금 저는 알아들었는데 많은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 그건 좀 납득이 안 됩니다. 그 잘못 판각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당시에 그 굉장히 정성 들여서 만들었을 텐데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했던 겁니다. 네, 여기 태조 3년 1394년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판본에는 분명히 이렇게 국 말고 인의 다른 이체자로 판각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른 시기에 판각되어 있는 그 판본에 환인이라고 석유 환인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구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만 다시 예, 우리 선생님 앞에 오셔서 또 뒤에까지 잘 들리게끔 말씀하세요. 저는 이제 그 오랫동안 거의 30년 넘게 이제 중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쳤던 역사 교사로서 그 고대사의 퍼즐이 잘 안 받쳐졌습니다. 사실은 제가 가르치면서도. 그리고 그 당군 조선을 단순히 신화적인, 지금은 어떻게 제가 10년 넘어버렸기 때문에 책이 어떻게 당군 조선을 어떤 구체적인 역사적인 사실로 기술이 안 되고 단순히 신화로서만 했는데 아까 그 지금 그 판본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당군 신화가 당군 조선이 만들어진 등의 중국 같은 경우는 순임금 정도의 수준이었던 것 같은데 그 당군 조선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환웅이라는 존재가 살았었던 나라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까 그 판본이 황국이라는 것도 있고 환인이라고도 했는데 환인이 다스렸던 나라의 서자인 환웅이 동쪽으로 더 이동을 해서 만든 게 당군조선이 아닐까 제가 그렇게 예측을 하는데 이거는 나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고 그 최근에 제가 학교를 그만두고 고대사 부분 서울대 그 역사 교육학과 쓰신 서의식 선생님이 새로 쓰는 우리 고대사를 보고 제가 학생들에게 굉장히 무식하게 가르쳤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가능성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으면 애들에게 상상의 나라를 펼 수 있는 팩트를 제시를 못했다는 것이 제가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그 판본 문제 때문에 그 서로가 약간 갈등 구조가 형성된데 이거는 우리 해석의 문제입니다. 국일 수도 있고 아니면 환인이라는 사람이 이름이 나온 거는 환이라는 사람이 살았던 나라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고조선이 있었고 고조선이 좀 있고 난 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부여라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부여도 동이족이 세웠던 나라인데 굉장히 큰 나라였거든요. 근데 굉장히 그게 우리 무시돼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준비위원회 가담을 하면서 제가 이제 조금 짧은 지식고 너무 이 머리가 좀 안 좋아요. 안 좋지만 저희가 이거를 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몫이 무엇인가 생각을 하면 내가 30년 동안 역사 교수를 하면서 하지 못했던 거 이를테면 아까 삼국사기도 다시 보고 있다. 그 다음에 일본 서기도 볼만한 것이 있다. 맞습니다. 다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중국에 있는 뭐 여러 가지 사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교차해가지고 이거를 다시 쓰는 그러한 뭐랄까 하나의 프로젝트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한국사를 다시 재조명을 해본다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의문점이라든가 죄의식에서 벗어나지 않을까. 그 대표적인 예를 우리가 보면 세종실록 지리지에 보면 우리 영역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영역을 보면은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영역보다는 좀 더 압록강 저편으로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보면 중국 사서에 나오는 거하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거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게 옳다 저게 옳다가 아니라 그 판을 학자 선생님들께서는 그 판을 만들어서 우리 역사를 재조명해가지고 우리들의 집단 지성을 가지고서 한국사를 다시 재조명하여 다시 정립해보는 그런 장을 사실 우리는 만들고 싶어가지고 이 조직체를 사실
우리가 구성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교수님 제가 너무 좋아하는 교수님이시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판을 만드는데 조금 앞장서서 가지고 우리 한국 사회를 좀 더 대소성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예, 특히 양심 고백에다가 다시 또 어떤 제안까지 해주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어떤 시간 무진장입니다. 네, 시간 무진장입니다. 예. 아, 마무리? 아, 예,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저희 시간이 넘어가 보니까 예, 지금 마지막적인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 이양재 선생 한 분만 더 말씀하고 예. 이러고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그때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무리 우리 예. 마무리. 네, 아까 당군 신화 이야기 나와서 말씀드리면 현재 교과서에서는 당군에 대해서 당연히 신화적 존재로 치부하지 않고 당연히 역사적 존재로 치부하고 있고 그 당군 저는 당군 신화로도 하지 않고 고조선 건국 신화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고조선 건국 신화에 나온 내용을 역사적 사실에 입각해가지고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 상징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지금 신화로 치부해서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들은 없다. 그래서 당군조선 실체도 당연히 인정하고 있고 다만 이제 고고학적인 사료라든지 그런 거를 다 종합적으로 사료 비판 과정을 거친 그 내용 그래서 이제 당군조선의 역사는 이제 역사로 지금 교과서 내에 들어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화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